본인에게 맞지 않는 지금 왕관을 쓰고 있어서 목이 부러질 지경이고 국민의힘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제발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와주는 일이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망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기도 하죠. 참 황당한 거 하나 있어요. 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젊은 친구죠. 김용태 뜬금없이 무슨 제안을 하나 했는데 저는 그 대선 후보자 배우자들도 토론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를 보면서 상당히 좀 사람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다 젊은 건 아니에요. 생각이 젊고 그래야 되는데 또 어리석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자, 대선 후보자 배우자들 대선 후보 토론을 만약에 하자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를 떠올리게 합니까? 결국은 김건희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가 나라를 얼마나 망쳤고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불판 위로 올리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자살골이라고 하죠. 참 멍청하구나.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장혜미 변호사님 저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앞에 장난치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봤어요. 왜 부인만 하냐. 사돈의 팔촌도 하지. 장인 장모도 하지. 자식도 끌어들이지.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영부인 뽑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김건희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부인이 사실상엔 공적 지위가 있고 공인인데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 이거 자기 반성이죠. 자기 고백이에요. 자백 비스무리한 겁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사과부터 해야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죠. 김건희 씨가 만행을 저지를 때 국민의힘 뭐 했습니까? 두둔하고 비호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다가 지금 입 딱 씻고 국민들이 다 목도하신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샤넬백을 웃돈을 얹어가지고 비서관이 그 부분을 다 더 비싼 백으로 교체를 해갔다는데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 결과물이 그렇다는데 국민의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토론해요? 토론회 해서 그러면 뭐 얘기할 겁니까? 설난영 여사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남편은 사전투표도 폐지해야 된다는데요. 노조위원장이었어서 강단 있다라고 하는데 남편이랑 다르게 얘기할 겁니까? 미스 가락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남편 두둔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정책, 장애인 정책, 노인 정책에 대해서 다 정부 부처의 전문가 공무원들이 있어요. 자기 정치 철학 내세운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공인이 아닌데요. 뭘 하자는 겁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본인한테는 이게 정치적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이걸 모래알처럼 놓쳐버리는구나 비판만 받을 겁니다.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내는 거예요. 한번 김용태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때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설난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나눠주시길 기대합니다. 참 한심하지요. 앞부분에서 지난 시기 배우자들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끝을 맺었어야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건희 당장 구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뜬금없이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다. 신인규 대표님, 저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앵커님과 같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배우자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논리 필연적으로 미래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 김건희 단죄부터 해야 된다라는 게 논리 일관성인데 그렇게 나와야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목소리 쫙 깔고 넥타이 메고 멋있는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대표입니다. 의전서열도 7위예요. 근데 지금 의전서열 높고 넥타이 메고 목소리 깔거든요. 제가 평소 김용태 의원 목소리도 아는데 지금 목소리 많이 깔고 있는 건데 저게 무슨 무게감이 느껴집니까? 그냥 희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본인에게 맞지 않는 지금 왕관을 쓰고 있어서 목이 부러질 지경이고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왜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는지를 정말 좀 곱씹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치도 아니고요. 아, 정말 수준 낮은 정치 희화화. 그래서 저는 옛날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했는데 제발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와주는 일이지 저런 식으로 배우자 토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이름으로 제안을 한다? 이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이제 더 이상의 존재 가치가 상실됐다라는 장면을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너무 나쁘끄러운 장면을 지금 우리가 봤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김문수 후보 배우자가 설난영인가 되죠. 그 얼굴을 이렇게 국민들이 계속 보는 걸 좋아할까요? 저는 좀 그게 궁금한데 이 내용은 아마 김문수도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재명 후보 배우자 또 법카 쓸 건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부분은 아마 좀 그 얘기를 후보랑 한 것 같은데 요즘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도대체 김문수 후보 캠프는 김문수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뭘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 이번에 그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가 탈당했는데 와서 도와주기로 그랬으니까 누가 탈당했어요? 누가 지지했나요? 몰라. 그러니까 옆에서 당황해가지고 뭐 그거는 뭐 후보가 뭐 직접 알아. 아니 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했던 사람이 후보를 사퇴하고 지지를 선언했는데 그걸 후보가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걸 보고도 안 하는 그 캠프가 도대체 정신 있는 캠프입니까? 거기에 김계리 변호사도 뭐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러고 있어요.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김문수는. 캠프 이름을요. 내랑 캠프나 계몽 캠프 이렇게 붙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김계리 변호사도 합류하면서 전 계몽 캠프 딱 어울린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김계리 변호사님 배우자 토론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우선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묻고 싶은 거는요. 여당 대표가 서열 7위라면서요. 네, 그 여당 대표 배우자는 그러면 공인 아닌가요? 저 기자회견 할 때 자기 배우자 좀 데리고 나와서 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여당도 않았을까 아니에요? 싶어요. 미혼이라서. 네, 그렇죠. 2당이죠, 2당. 네, 원내 2당. 네. 인데 미혼이에요. 또 미혼이라 배우자가 없어요. 그럼 뭐 여자친구라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야 뭐가 설득이 되지. 어머니를 데리고 오든. 네,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준석 빼고 토론해보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이준석 후보도 발끈했더라고요. 네. 자기도 미혼이니까 이제 왜 나 빼놓고 뭐 앞에 이렇게만 있어 하려고 그래.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좀 아이고. 이런 청년 정치인들 때문에 청년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네, 이런 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 진짜 제가 답답한 것은 국민의힘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뭐 극우 정당이라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은 이념 결사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이념 결사체가 아니고 이익 결사체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냥 정치적 이익, 뭐 사적 이익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뭐 욕망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나 정치나 경제나 국민들한테 끼치는 해악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되는 것이 국민에게 엄청나게 이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은 항상 변명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뭔가 자기들이 잘못하면 진솔하게 사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제도 탓을 해요.
대통령이 탄핵 파면당하면은 대통령 그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럼 뭐 여사가 문제가 되니까 그럼 여사 토론을 하자 그러고 자기들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또 뭔 소리를 하냐면 구조 탓이 아니야.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말 바꿔가지고. 자기들은 뭔데요? 이 구조 하에서 민주당은 잘해왔습니다. 자기들이 못 나가지고 자기들 실력이 안 돼가지고 아니면 자기들이 사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파탄 지경에 만들어 놓고 또 지금 무슨 장인이 연장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위원장한테 하나 충고를 하자면 저게 만약에 자기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하면 당장 오늘 정치를 좀 때려쳤으면 좋겠고요. 저걸 만약에 당내에서 회의를 했는데 본인이 받아 안았다라고 하면 본인이 판단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걸 판단했을 때 비대위원장 명의로 하고 우리가 보통 계약서도 자기 이름으로 사인하면 자기 분신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몰랐습니다. 계약서 그 조항 못 봤습니다. 봐주세요. 안 통합니다. 발표하면 끝이에요. 지금 김용태 위원장 어제 발표했나요? 어제 TV토론 배우자 저거 하면서 김용태 위원장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그전부터 끝났을 수도 있지만 어제 그냥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아이디어로 나왔어도 문제고 아이디어를 본인이 취합해서 우리 그러면 배우자 토론에 제안합시다라고 한 것도 문제고 뭐로 보나 문제다. 그냥 문제투성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까 신은규 대표님이 개몽 캠프, 내란 캠프 그러니까 사무엘 B님이 개몽 캠프 플러스 내란 캠프는 계란 캠프. 코피아제님. 국민의힘은 그냥 당 해산하고 개그 유튜브 채널 만들면 잘 될 것 같네요. 아주 아이디어가 기똥차입니다 하셨는데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님 춤 꼭 봐야 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 영상을 또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자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춤 어떻게 추셨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밖에 안 돼요? 짧군요. 쇼츠 같은 느낌이네. 근데 다음부터는 조금 액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아니 일단 율동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떠밀리니까 그 뭐 따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다음에 조금 괜찮은 영상 있으면 길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안 되면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한번 호랑이 등에 올라타 버렸으면 이제는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신은규 대표님, 저는 김문수 후보가 요즘에 그냥 한덕수한테 그냥 줄 걸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려면 최소한의 양심 또 최소한의 이런 판단 능력이 있을 때는 이제 내가 호랑이 등에 탔구나 후회를 하지만 제가 보는 김문수 후보는 그 정도도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대선 주자의 대접을 받아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미 뭐 대선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아마 그 이후에 이 당의 기득권을 장악하는 하나의 과정과 절차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전 요즘 김문수 후보 보면 회춘하신 거하고 굉장히 컨디션 좋아 보이십니다. 요즘에 그 발언도 제가 가끔 찾아 들어보는데 꽤 길게 발언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기분은 꽤 좋은 상태 아닌가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아이고 참. 회춘 얘기가 나오니까 김문수 후보 선거 포스터 보면은 진짜 회춘한 것 같아요. 그 옛날 사진인 거죠? 네. 일종의 뭐 허위 공문서 작성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의 동일인 식별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근데 신은규 대표님, 홍준표 시장은 뭐예요? 저는 홍준표답다라는 평가를 늘 하고 다니는데요. 저는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를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정치인이 전 홍준표 전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에도 정치는 있었겠죠. 뭐 있었다면요. 뭐 부족국가, 뭐 부족장이 있을 테니까요. 통틀어서 최악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이유가 그동안의 홍준표 시장이
정치 해온 거를 보면 압니다. 그동안에도 온갖 구설수, 온갖 사건, 사고를 다 일으키면서도 자기 책임이라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반정치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은퇴하면서도 사실은 그 시기에 탈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경선을 했는데 경선 끝나자마자 자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탈당해요. 경선 불복이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경선 불복인데 국민들이 합의를 했어요. 아, 저렇게 해로운 정치인은 그냥 빨리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정계 은퇴하니까 다 박수를 쳤더니 역시나 홍준표스럽게 국민의힘만 은퇴했다라든지 아니면 하와이 가가지고 넥타이 바꾸기 놀이를 색칠놀이 한다든지 이 제정신입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일부 언론들이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계속 홍준표 띄우기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재미를 보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또 특사단까지 보냈어요, 하와이로. 그래가지고 정말 참 코미디가 따로 없는데 이런 홍준표 같은 정치인은 저는 역사상 최악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우리 정치권이 그런 반정치의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저는 정치 복원으로 가는 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전 첫 단추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를 보면서 느꼈는데 예. 홍준표 씨를 보면서도 약간 홍준표 전 시장은 사법시험 붙은 명태균 같아요. 그냥 비슷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어딘가에 윤리의식이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것도 그렇고 비슷해요. 예. 그 말- 비슷한 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제가 항상 반정치의 예.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반성이라는 게 없는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권한을 갖거나 어떤 권력을 틀어지는 자리에 갔을 때는 사고는 치는데 자기 탓은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같은 괴물을 또 만든 책임이 있기도 하고 해서 전 이 반정치와의 싸움을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잘 해내느냐, 전 거기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이 달려있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제 홍준표 만나러 갔는데 뭐 홍준표 시장은 대선 끝나고 돌아오겠다. 그전에는 안 돌아오겠다. 뭐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세상에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거둔 성과라고 하는 게 됐어. 민주당은 안 간다고 했어. 그게 전부입니까? 민주당 갈까봐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홍준표 전 시장은 제가 왜 최악이라 그랬냐면 어제 말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제자로는 안 가는 거고요. 내가 언제 오늘 안 간다 그랬냐? 어제자로 안 간다 그랬지. 난 국민의힘만 은퇴했고 어제자로만 안 가는 거야. 오늘은 해가 바뀌었다. 이렇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힘의 그 유랑단들 너무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와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온 거죠, 그냥 지금. 아이고. 이제 어제는 그 토론을 했죠. 그 마이너 뭐라고 그러죠? 군소 정당 후보라고 그러나요? 이제 구주화 후보가 사퇴를 했으니까 남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황교안, 송진호. 근데 이제 송진호 후보는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시죠? 한 번도 이렇게 출마를 안 했던 사람인데 어제 공보가 와서 봤더니 나이는 57, 1968년생이고요. 학력이 고졸이더라고요. 근데 경력이 무슨 뭐 여러 뭐 사단법인 뭐 이렇게 저게 돼 있는데 특이한 게 전과가 17개나 되더라고요. 전과가 참 많으시던데 그런데 그 전과 17개나 있는 후보가 생각은 황교안보다 더 똑똑히 박힌 것 같습니다. 황교안은 도대체 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투표를 할 때는 우리 접어서 투표를 하죠.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할 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이것은 붙였다가 떼어도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엉터리 봉인지입니다. 이것 말고도 부정선거의 증거는 정말 쌓여 있습니다. 송 후보께서는 이런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본 12.3 계엄 사태의 주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척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셨고 탄핵됨으로써 부정선거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우대 정책을 합리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약 20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 동포는 70만 명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동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됩니다. 누가 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걸 뭐 따지고 말까 할 건 없고요. 궁금한 것만 하나 좀 짚어보고 정리하도록 하지요. 장미 변호사님, 네. 일단 저 송진호 후보 왜 출마했을까요? 일단 본인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걸 상당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역에 걸린 플랜카드나 아니면 뭐 본인의 공보물. 그래서 제가 그 플랜카드를 보고도 대단히 메시지가 명징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와 같은 코인 동지들 강남역에 집결합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코인 투자 증권 뭐 이런 거에 이제 워낙에 관심사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안을 내가 풀어내겠소이다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현안을 왜냐하면 소수 정당이나 뭐 무소속 후보들도 토론기를 가졌는데 지금 보면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이 부정투표 관련해서 엄청 본인이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사건도 변호했다는 분이랑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딱 저 주장을 얘기를 해요. 형상기억종이 같은 거. 왜 안 접혔냐.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그때 부정선거 관련한 설시를 봤는데요.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종이가 가공됐다고 막 가로채기를 했다고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이 종이의 형질을 이 흰색도 그냥 흰색이 아니라 이 스펙트럼이 있어서 흰색이 얼마나 그 투명도를 가졌는지 이게 종이의 재질은 이 센치가 얼마나 두께가 있었는지 동일한지 그래서 이 시간이 또 지체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왜냐면 두 군데서 종이를 공급받더라고요. 이 제조업체랑 이걸 형상을 비교를 해요. 조작됐다는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거 중국인들이 교체했다 어쨌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정가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이분 왜 나왔어? 라고 하는 분과 과거에 대한민국 어쨌든 권력의 1인자고 지금도 대선 계속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분의 이 인식차 누가 더 수준이 높습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요. 황교안은 무슨 기독교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부정선거 교로 종교를 바꿨나? 근데 저게 기독교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의 특징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성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검사로는 굉장히 성공한 검사가 됐죠. 그리고 검사장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좀 그 승승장구를 했고 박근혜 때는 또 법무부 장관의 발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베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세상의 구조를 선악구조 이분화로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잘못된 엘리트 의식과 검사 우월주의까지 가미되다 보니까 본인이 실패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제 앞에 있으면은 딱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이건 뭐 빳빳하냐, 투표지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만 물어보면 되는 게 뭐냐면은 보십시오. 2020년도도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근데 2022년에는 또 선거를 이겼어요. 2021년에도 이겼고 22년에도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심지어 지방선거도 이겼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지니까 또 부정선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만 해야지 자기들이 졌을 때는 부정선거고 이겼을 때는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부정선거로 계속 선관위가 장난을 쳐왔다면 윤석열이 이긴 것도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거든요. 어떤 부정선거냐? 더 이길 걸 덜 이겼다 그래요. 이제 그런 논리를 또 개발합니다. 더 이길 걸 덜 이겼든 간에 부정선거면은 윤석열 당선도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또 윤석열 구명운동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라고 하고 그냥 냉수를 한 바가지를 그냥 얼굴에 뿌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논리 궤변을 저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큰 틀에서 이겼을 때는 입 다물고 졌을 때만 부정선거를 외친다라는 것은 정말 반성과 성찰을 할 줄 모르는 인간 유형이다. 전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더 확실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황교안이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안대행 때 보면 소위 대통령 놀이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박근혜 시계도 탄핵되고. 만들고. 예, 시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의전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울역 플랫폼까지 차 타고 들어갔던 예, 그 논란이 됐던 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다. 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 뒤로 자기는 계속 내리막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떠받들어주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가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쪽으로 안착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생각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고위직이라든가 막 이런 데 배울 만큼 배웠다는 분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론이라든가 무슨 뭐 이상한 미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지는 경우를 상당히 저는 자주 목격을 했어요. 검찰 내에 있을 때도 저는 사전 투표하면은 조작되니까 본 투표해라라고 말하는 고위 검사를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현직이에요, 그분 지금.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 것인가. 예, 소위 말하는 배우고 엘리트라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러한 반지성주의나 이런 것들이 침투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바꿔야 될 때가 되지 그러니까 않았나. 심지어 지금 한교안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구명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그 친화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당시 후보도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좀 내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론 이번에도 또 사전선거 앞두고 또 저렇게 할 것 같은데 전 이제 적당히 해야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저 반지성에게 열어줄 공간은 없다. 더 이상 사회를 그만 혼란시킬 수 있도록 전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좀 이건 좀 단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한테 왜 황교안이 나왔을까 여쭤봤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만약에 황교안이 윤석열을 좋아하고 윤석열 뭐 도움 주려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힘을 국민의힘에 보태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부정선거 그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 세력을 조금이라도 내가 좀 모아간다. 이렇게 한다면 김문수 후보 표를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김문수 쪽으로 들어가서 돕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하느냐. 저는 이거 돈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자들이 지금 뭐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막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들입니까? 그거 한다고 뭐 영화도 지금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돈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짓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따로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도 계속 이 부정선거 불을 피워가지고 이걸로 돈벌이 하려고 무소속으로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하세요. 그게 맞고 한편으로는 돈벌이, 한편으로는 자기의 어떤 명예욕, 예. 이걸 충족시키는 건데 황교안 정도 되면은 본인 신학대 나왔으니까 목사 자격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지만 이제 예. 그 할 수는 어쨌든 할 있어요? 수는 있죠.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본인은 고위직도 다 거쳤기 때문에 최소한 내심으로는 내가 전광훈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안 껴준단 말입니다. 경쟁 상대가 정광훈이. 그러니까는 이제 독자적으로 그렇게 세력을 만들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분들의 저런 삶도 참 뭐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저 해악성이 매우 큰 게 저걸 진실로 믿고 돈을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피해를 당하거나 어떻게 보면 속아서 돈을 내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전 이 해악성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좀 진지하게 저는 좀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는 이렇게 방치해서 놔둘 수 있는 수준을 전 넘어섰다. 그리고 정광훈이 지금 이 정치권에 미친 이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이 해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특단의 조치들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서는 요즘에 아주 핫한 분이죠.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 김상욱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변호사님 3분 나와 계신데 박한라봉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매일 퇴근하면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보면서 응원하면서 들어가는데 새벽 1시쯤 집에 들어가다 보니 이재명 후보 현수막이 없어졌어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누가 뜯어버린 것 같은데 여기는 김포 하성인데요. 그랬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까? 뭐 경찰이나 선관위 아무데나 예. 신고하시면 예. 그건 이제 훼손하면 이제 그건 공선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신고를 하셔야죠. 예. 112로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112에도 하고 그 해당 지역위원회에
예, 연락을 해서 알려주면은 빠르게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민주당 위원회 같습니다. 같은데. 예,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후보 현수막이 그저께 다 교체됐어요. 아, 왜냐면 원래 이제 큰 정치적 구호, 예, 진짜 대한민국 이걸로 하다가 예. 이제 지금 선거 전략상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약으로 전부 지금 현수막이 교체되고 있거든요. 예, 그 일환일 수도 있으니까 교체 과정일 수도 예, 있겠군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훼손된 건 아니고 아예 없어졌다면 예. 교체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예, 지금 각 지역별로 그 지역 밀착형 공약을 넣은 현수막으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교체할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착 바꾸지 없어진 거 알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래도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로맨스 타이거님. CJ를 비롯 CJ 대한통운을 포함한 여러 택배 업체들이 6월 3일 선거일에 본사에서 휴무 지정을 해주지 않아서 모두 정상 배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3일 투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전선거일은 평일이라서 투표하기가 쉽지 않고요. 10만 명에 가까운 택배 기사님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택배 회사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아하,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예. 선대위에서 이 부분은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돼야 되고 이거는 정말 성스러운 주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렇게 사실상의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이참에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6월 3일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택배 노동자들도 다 같은 국민으로서 선거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국민들이 이걸 배려하는 차원에서 6월 1일, 2일 뭐 그 직전에는 물건 온라인으로 뭘 주문한다거나 하는 거를 좀 자제하는 거,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 6월 3일 날 그러네. 아예 네. 배달을 하지 않도록 예, 예. 공휴일, 추석 연휴, 설 연휴 이런 때는 택배사들도 쉬잖아요. 예, 예. 근데 6월 3일이 공휴일이지만 임시 공휴일이지만 택배 회사가 안 쉬면 택배 노동자들도 못 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